그 아이는 끝내 파헤쳐야 했다. 진돗개 산이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 제일 막 이상한 침묵. 1장. 짖지 않는 개. 마당 끝 감나무 아래 황토빛 진돗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이름은 산이. 올해로 7살, 사람 나이로 치면 40을 훌쩍 넘긴 중년의 개였다. 한때 이 집에서 가장 시끄러운 존재였던 그가 지금은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정호는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섰다. 예전 같으면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산이의 반가운 짖음이 온 동네에 울려 퍼졌을 것이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뛰어와 다리에 코를 비비던 녀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문을 열어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마치 정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11달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1달. 정우는 마당을 가로질러 감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산이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북쪽, 마을 뒷산이 보이는 방향이었다. 그 산 중턱 어딘가에 아버지의 산소가 있었다. 우연이었을까? 정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매일 같은 방향을 같은 자세로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산이를 보면서 점점 그 우연을 믿기 어려워졌다. 산이야. 정우가 불러도 귀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예전의 산이라면 이름만 불러도 번개처럼 달려왔다. 주인의 목소리에 온몸으로 반응하던 녀석이었다. 지금 정우 앞에 있는 건 그 산이가 맞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정우는 산이 옆에 쪼그려 앉았다. 손을 뻗어 등을 쓰다듬었다. 한때 윤기가 흐르던 황토빛 털이 푸석푸석하게 거칠어져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물도 겨우 축이는 정도. 산책을 나가자고 목줄을 흔들어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았다. 뭘 기다리는 거야, 너. 정우의 물음에 산이는 대답 대신 낮은 한숨 같은 숨을 내쉬었다. 걔도 한숨을 쉬는구나. 정우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 한숨이 사람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정우는 수의사였다. 동물의 언어를 읽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각도, 고양이가 귀를 젖히는 방향, 앵무새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빈도. 그 모든 것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훈련을 받았고 실제로 수천 마리의 동물을 치료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개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산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산이는 마루 끝에 턱을 괴고 누웠다. 아버지가 생전에 앉아 계시던 자리였다. 낡은 방석, 옆에 놓인 돋보기 안경, 반쯤 읽다만 신문. 정우는 아직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이 집을 지키셨던 아버지의 흔적들. 산이는 그 흔적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밤중에 정우는 잠에서 깨어 마루로 나갔다. 산이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달빛에 비친 눈동자가 이상하게 반짝였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고 그리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박해 보였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이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눈이었다. 정우는 문득 두려워졌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 개에게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무언가가 산이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야? 산이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처음으로 정우의 말에 반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다시 침묵. 다시 그 깊은 눈동자.
정호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끼며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정호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셨다. 산이가 그 발치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다. 정호는 그 말을 읽으려 애썼지만 끝내 알아듣지 못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축축했다.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산이는 여전히 감나무 아래에 있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짖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2장 수의사의 무력. 정호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읍내에서 제법 평판이 좋았다. 개업한 지 12년째 그 사이 그의 손을 거쳐간 동물은 수천에 달했다. 복잡한 수술부터 단순한 예방접종까지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정확했다. 주인들은 그를 신뢰했고 동물들도 이상하게 그 앞에서는 얌전해졌다. 하지만 지금 정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다. 신체적 이상 없음.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혈액 검사 정상, 방사선 촬영 이상 소견 없음, 심장 초음파 깨끗함. 심지어 대학병원에까지 의뢰해서 정밀 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산이의 몸은 건강했다.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정호는 진료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건강한 개가 밥을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 수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증례는 없었다. 아니, 있기는 했다. 다만 그것은 질병의 영역이 아니었다. 우울증이라고 해야 하나. 동료 수의사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산이의 상태를 상담하러 찾아갔을 때였다. 민재는 행동의학을 전공한 전문가였다. 걔도 우울증에 걸려? 드물지만 있어. 특히 주인과의 유대가 강했던 개들이 주인을 잃었을 때 나타나지. 사람으로 치면 상실 후 애도 반응과 비슷해.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다. 치료법은? 민재가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정호에게는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시간이 필요해.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약물 처방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솔직히 걔에게는 효과가 미미해. 그러니까 결국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 기다리는 수밖에.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기다리라니. 산이가 11달째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기다림.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병원으로 돌아온 정호는 산이를 데려왔다. 익숙한 진료실, 익숙한 냄새. 예전의 산이라면 이곳에 오면 꼬리를 살랑거리며 직원들에게 애교를 부렸다. 지금의 산이는 진료대 위에 축 늘어진 채 눈만 멀뚱히 뜨고 있었다. 정호는 청진기를 꺼내 산이의 가슴에 댔다.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건강한 심장이었다. 그런데 왜 이 건강한 심장의 주인은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삶을 포기한 것인가? 산이야. 정호가 낮게 불렀다. 산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그를 향했다. 순간 정호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산이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슬픔도 아픔도 기다림도 아닌 것.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간절함에 가까운 무언가. 뭐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너? 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걔는 사람의 언어를 말하지 못한다. 그것이 정호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점이었다.
그는 12해 동안 동물의 언어를 읽어왔다.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읽어왔다. 하지만 지금 가장 가까운 자신의 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정호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유품들이 그대로 있었다. 옷장에 걸린 빛바랜 양복, 서랍 속 손때 묻은 독서용 안경,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 정호는 그 수첩을 집어들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메모였다. 약 먹을 시간, 병원 예약 날짜, 장볼 목록. 그런데 마지막 몇 페이지에 이상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산이에게 미안하다. 그 아이에게도 미안하다. 언젠가 모두 알게 되겠지. 정호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가 누구란 말인가? 자신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정호는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마루로 나갔다. 산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달빛 아래 북쪽을 바라보는 황토빛 그림자. 너는 알고 있는 거지? 정호의 물음에 산이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서 정호는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를 읽었다. 산이는 알고 있었다. 정호가 모르는 무언가를. 아버지와 산이만 공유하는 비밀이 있었다. 수의사로서 정호는 무력했다.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아들로서 그리고 산이의 주인으로서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무언가 있었다. 반드시 있었다. 그것을 찾아내야 했다. 3장. 산이는 아버지를 기억했다. 기억은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다. 정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집에는 개가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진돗개만 키우셨다. 충직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한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목숨을 바쳐 따르는 그 순수한 헌신을 아버지는 높이 사셨다. 산이는 아버지가 키운 4번째 진돗개였다. 태어난 지 2달 만에 이 집에 왔다. 아버지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집 뒷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산이. 단순하지만 아버지다운 이름이었다. 어린 산이는 활달했다. 마당을 뛰어다니고 나비를 쫓고 새벽이면 울타리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맹렬히 지저댔다. 아버지는 그런 산이를 마루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에게 산이는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 정호가 읍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느라 자주 들르지 못할 때도 산이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다. 아버지의 하루는 산이와 함께 시작되고 끝났다. 새벽 5시 아버지가 마당에 나서면 산이는 이미 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함께 뒷산 산책로를 걸었다. 아버지의 느린 걸음에 맞춰 산이도 천천히 걸었다. 강아지 때부터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다. 산이가 스스로 깨우친 것이었다. 낮에 아버지가 마루에서 신문을 읽으실 때면 산이는 그 발치에 누웠다. 아버지가 한 손을 내리면 산이는 자연스럽게 그 손 아래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무심한 듯 쓰다듬는 아버지의 손길, 편안하게 눈을 감는 산이. 그 모습을 정호는 수십 번도 더 보았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산이는 변했다. 대문 앞에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렸다. 밥을 먹지 않았다. 정호가 억지로 입에 넣어줘도 뱉어냈다. 나흘째 되던 날 정호는 산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병원 규정상 동물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정호는 사정사정해서 잠깐 면회를 허락받았다. 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산이는 굳어버렸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울었다. 짖음이 아니었다. 울음이었다. 인간의 울음과 다르지 않은 슬픔에 젖은 소리였다. 아버지는 눈을 뜨셨다. 힘겹게 손을 뻗으셨다.
산이가 다가가 그 손에 머리를 기댔다.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다.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 정호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산이에게만 들린 말이었다. 그날 이후 산이는 아버지를 매일 보러 갔다. 물론 병실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정호가 병원 주차장에 산이를 데려다 놓으면 산이는 아버지 병실 창문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그곳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정호가 데리러 올 때까지. 3개월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장례식 날 산이는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동안에도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도 산이는 그 자리를 지켰다.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호위무사처럼. 발인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산이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짖지 않았다. 사람을 반기지 않았다. 밥을 먹지 않았다. 마당 끝 감나무 아래 북쪽이 보이는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 종일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정호는 처음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다. 걔도 슬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산이는 변하지 않았다. 11달째 되던 날 정호는 감나무 아래 앉은 산이 옆에 함께 앉았다. 북쪽을 바라보았다. 뒷산 능선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산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셨다. 보고 싶어? 산이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나도 보고 싶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12해 동안 수천 마리의 동물을 치료하며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자신의 개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산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호의 눈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에 코를 가져다 댔다. 차가운 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온기.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다. 산이는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 병실에서 들은 그 작은 속삭임. 산이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걔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기억을, 그 비밀을 전할 방법이 없었다. 정호는 산이를 안았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산이의 몸이 천천히 이완되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체온이었다. 기다려. 내가 찾아낼게. 정호는 약속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다. 산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었다. 사장, 산으로 가는 날.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호는 달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1년이었다. 아버지 없는 사계절을 보냈다. 봄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진달래가 피었고, 여름에는 마당의 감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혔고, 가을에는 그 감이 주황빛으로 익었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 지붕을 덮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좋아하셨을 풍경들이 아버지 없이 지나갔다. 기일 이틀 전 정호는 형과 누나에게 연락했다. 서울에 사는 형 정민, 부산에 사는 누나 정아. 세 남매가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다. 산소 다녀와야지. 형이 전화로 말했다. 그래. 제사 지내고 다음 날 가자. 정호가 대답하며 마당을 내다보았다. 산이가 여전히 감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정호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산이에게 다가갈수록 그 변화가 뚜렷해졌다. 산이의 귀가 쫑긋 서 있었다. 11달 동안 축 처져 있던 귀가. 그리고 눈빛. 멍하게 먼 곳을 바라보던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응시하는 초점이 있는 눈이었다. 산이야? 정호가 부르자
산이가 고개를 돌렸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에 명확하게 반응했다. 뭐야, 왜 그래? 산이가 일어섰다. 굳어있던 다리가 펴졌다. 그리고 천천히 정우를 향해 걸어왔다. 마른 몸이었지만 걸음에는 힘이 있었다. 정우의 앞에 서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서 정우는 무언가를 읽었다. 기대, 간절함, 어쩌면 안도감 같은 것. 산소, 가는 거 알아? 산이의 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1년 만의 움직임이었다. 제사 당일 형과 누나가 도착했다. 오랜만에 보는 형제들이었다. 다들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가 그 침묵을 깨셨을 것이다. 손주들 이야기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지금은 아무도 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제사를 지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고 음식을 나누었다. 산이는 마루 한쪽에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제사 음식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을 텐데 지금의 산이는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가족들이 모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산소로 향할 준비를 했다. 형의 차와 정우의 차 두 대가 출발할 예정이었다. 정우가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발목에 무언가가 스쳤다. 산이었다. 정우의 발치에 서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11달 동안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던 녀석이 지금 신발장 앞에 서 있었다. 너, 같이 가려고? 산이가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정우는 형에게 말했다. 산이 데려가도 돼? 형이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네. 차 문을 열었을 때 정우는 또 한 번 놀랐다. 산이가 스스로 차에 올라탔다. 1년 동안 산책을 거부하고 모든 외출을 거부하고 마당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던 산이가 아무런 강요 없이 스스로 뒷좌석에 올라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마을을 벗어나 산 쪽으로 향하는 도로에 들어섰다. 정우는 백미러로 산이를 살폈다. 산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마치 풍경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처럼 도로를 달리는 동안 산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다. 몸이 경직되어 갔다. 숨이 가빠졌다. 꼬리가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갔다가 다시 바닥을 쳤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것 같았다. 괜찮아, 산이야. 정우가 달래듯 말했다. 산이는 대답 대신 작은 킁킁 소리를 냈다. 코로 무언가를 막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서 산소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산이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산이가 뛰기 시작했다. 마른 몸으로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다리로 아버지의 산소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정우가 소리쳤지만 산이는 멈추지 않았다. 산비탈을 오르고 풀숲을 헤치고 돌무더기를 뛰어넘었다. 가족들이 뒤따라 올라갔을 때 산이는 이미 봉분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울었다. 길고 낮고 슬픈 울음이었다. 개의 울음이라기보다는 곡소리에 가까웠다. 정우는 그 울음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형도 누나도 눈물을 닦았다. 산이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정우는 산이의 눈에서 또 다른 것을 읽었다. 단순한 재회의 기쁨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초조함이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마치 늦으면 안 되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5장 멈추지 않는 발톱. 제사 음식을 풀밭에 펼쳤다.
가족들이 봉분 앞에 둘러앉았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를 따르고 전을 올리고 과일을 놓았다. 산이는 봉분 옆에 앉아 가족들을 지켜보았다. 조용하지만 눈만은 초롱초롱했다. 정우가 잔에 막걸리를 부어 땅에 쏟았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형이 따라 말했고 누나도 따라 말했다. 바람이 불어 풀들이 흔들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제사가 한창일 때였다. 산이가 갑자기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산이는 봉분 옆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코를 땅에 박고 냄새를 맡으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쟤? 형이 물었다. 글쎄. 정우가 대답하려는 순간 산이가 멈췄다. 봉분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이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곳. 그리고 파기 시작했다. 앞발로 땅을 긁어냈다. 처음에는 천천히, 곧이어 점점 더 빠르게. 흙이 뒤로 튀어올랐다. 풀뿌리가 뽑혀나갔다. 야, 산이. 그만해. 정우가 달려가 산이를 말리려 했다. 하지만 산이는 멈추지 않았다. 정우의 손을 피해 더 격렬하게 땅을 팠다. 마치 그 아래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묻혀 있다는 듯이. 미친 거 아니야, 쟤? 형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잡아, 빨리. 정우가 산이의 몸통을 안았다. 산이가 버둥거렸다. 1년 동안 힘을 쓰지 않았던 게라고는 믿기 어려운 힘이었다. 정우의 팔을 뿌리치고 다시 땅을 팠다. 제발 산이야, 그만. 정우가 애원하듯 말했다. 그때 그가 산이의 앞발을 보았다. 피가 묻어 있었다. 발톱이 땅에 긁히면서 부러지고 있었다. 그 아픔에도 산이는 멈추지 않았다. 형 봐. 발에서 피나. 누나가 울먹이며 말했다. 알아. 잠깐만. 정우가 산이를 더 세게 안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산이는 정우의 품에서 빠져나와 다시 땅으로 향했다. 흙과 피가 섞여 진흙이 되었다. 산이의 발은 이미 흙투성이었고 그 흙 사이로 붉은색이 스며들었다. 왜 그래? 대체 왜?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개가 피를 흘리면서 땅을 파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수의사로서 수천 번 동물의 고통을 봤지만 이건 달랐다. 이건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 형이 다가와 함께 산이를 잡았다. 두 남자의 힘으로도 산이를 완전히 제압하기 어려웠다. 산이는 몸부림치며 짧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제발 나달라는, 제발 파괴해달라는 호소. 잠깐, 형. 정우가 갑자기 말했다. 뭐? 나 줘. 미쳤어? 발에서 피 나는 거 안 보여? 알아. 근데, 봐, 제 눈 좀. 형이 산이의 얼굴을 보았다. 산이의 눈은 아버지의 산소를 파야 할 그 자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미친 개의 눈이 아니었다. 슬픔에 빠진 개의 눈도 아니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무언가를 전하려는 눈이었다. 여기 뭐가 있어? 정우가 낮게 말했다. 뭐? 산이가 뭔가 알고 있어. 아버지한테 뭔가 들은 거야. 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정우는 확신했다. 12해 동안 동물을 봐온 수의사로서 그리고 산이와 1년 동안 함께 슬퍼했던 사람으로서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건 슬픔이 아니었다. 이건 사명이었다. 일단 오늘은 데려가자. 정우가 산이를 안아 올렸다. 산이가 몸부림쳤지만 정우는 놓지 않았다. 며칠 뒤에 다시 오자. 그리고 파보자. 뭘? 저기. 산이가 판자리. 형과 누나가 정우를 바라보았다. 미친 소리라고 말하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산이의 처절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파던 그 간절한 모습을. 차에 오른 산이는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봉분이 점점 멀어졌다. 산이의 눈에서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다. 걔도 우는구나. 정우는 또 한 번 알았다. 그리고 정우는 결심했다. 산이가 파려한 그 자리,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 산이만 알고 있는 약속.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제이막 파헤쳐야 할 자리 6장. 파묘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정우는 아버지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서랍 속, 옷장 안, 책장 사이.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노인의 평범한 유품들 뿐이었다. 수첩에 적혀 있던 그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산이에게 미안하다. 그 아이에게도 미안하다. 언젠가 모두 알게 되겠지. 그 아이가 누구란 말인가. 정우 자신일 리는 없었다. 아버지는 정우를 그 아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형인가 누나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 산이는 다시 감나무 아래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안절부절 못했다.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가끔씩 북쪽을 향해 낮게 울었다. 마치 빨리 다시 데려가 달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정우는 형에게 전화했다. 파묘하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진지해. 걔가 땅 팠다고 무덤을 파? 그게 말이 돼? 형, 나 수의사야. 12해 동안 동물들 봐왔어. 산이가 단순히 미쳐서 그런 게 아니야. 뭔가 알고 있어. 형이 한숨을 쉬었다. 설령 그렇다 해도 파묘가 뭔지 알아? 행정 절차만 몇 달이야. 동의서도 받아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고.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왜?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왜냐고. 그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느낌이었다. 산이의 눈을 보며 받은 확신. 아버지가 뭔가 남기셨어. 우리한테 말 못한 뭔가를. 산이는 그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전하려고. 피가 나도록 땅을 판 거야. 형이 또 한숨을 쉬었다. 길고 무거운 한숨. 누나한테도 얘기해. 알았어. 솔직히 나도 이상하긴 했어. 뭐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시려다 마신 적 있거든. 병원에서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시다가 그냥 됐다 하셨어. 정우의 심장이 뛰었다. 그 말 왜 이제 해? 그때는 그냥 약 기운에 헛소리 하신 줄 알았지. 전화를 끊은 뒤 정우는 누나에게도 연락했다. 누나의 반응도 형과 비슷했다.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며 반대했지만 정우가 산이 이야기를 하자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개가 정말 그랬어? 응. 피나도록 팠어. 말려도 안 멈추고. 누나가 작게 훌쩍였다. 알았어. 동의할게. 행정 절차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가족 전원의 동의서, 관할 지자체 허가, 장묘업체 선정. 보통 몇 달 걸리는 일이 한 달 만에 마무리되었다. 마치 무언가가 이 일을 서두르게 만드는 것 같았다. 파묘 당일 아침부터 흐린 날씨였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 정우는 산이를 차에 태웠다. 산이는 이번에도 스스로 올라탔다. 그리고 차가 출발하자마자 창밖을 응시했다. 초조하게 발을 굴렀다. 목적지를 아는 것 같았다. 산소에 도착하니 장묘업체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다. 삽과 곡괭이, 기중기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형과 누나도 도착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시작하겠습니다. 업체 대표가 말했다. 삽이 땅에 박혔다. 흙이 파여 나갔다. 정우는 산이를 아는 채 지켜보았다. 산이는 몸을 떨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기대였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떨림. 관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관.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년 전 묻었던 그 관이 다시 세상에 나왔다. 형이 고개를 숙였고 누나가 울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이 이상한 소리를 냈다. 저기요. 왜요? 여기 뭔가 더 있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직원이 가리킨 곳은 관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였다. 산이가 그날 미친 듯이 파던 바로 그 자리. 파봐요. 정우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삽이 다시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직원이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작은 함이었다. 백색의 손바닥 2개 크기 정도 되는 함. 관과 함께 묻힌 것이 아니었다. 별도로 묻혀 있었다. 그것도 관보다 더 깊은 곳에. 이게 뭐야? 형이 중얼거렸다. 정우가 함을 집어들었다. 가벼웠다. 흙을 털어내자 뚜껑에 글씨가 보였다. 손으로 쓴 글씨. 아버지의 필체였다. 이서연. 정우가 소리내어 읽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형과 누나가 고개를 저었다. 그들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산이가 정우의 품에서 몸을 빼냈다. 땅에 내려선 산이는 그 함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길게, 아주 길게 울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울음. 마침내 찾았다는 듯한 울음. 정우는 함을 가슴에 안았다. 손이 떨렸다. 이 작은 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다. 산이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 1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 이서연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다. 제이막 파헤쳐야 할 자리 계속. 6장. 파묘.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정우는 아버지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서랍 속, 옷장 안, 책장 사이.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노인의 평범한 유품들 뿐이었다. 수첩에 적혀있던 그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산이에게 미안하다. 그 아이에게도 미안하다. 언젠가 모두 알게 되겠지. 그 아이가 누구란 말인가. 정우 자신일 리는 없었다. 아버지는 정우를 그 아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형인가 누나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 산이는 다시 감나무 아래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안절부절 못했다.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가끔씩 북쪽을 향해 낮게 울었다. 마치 빨리 다시 데려가 달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정우는 형에게 전화했다. 파묘하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진지해. 걔가 땅 팠다고 무덤을 파? 그게 말이 돼? 형, 나 수의사야. 12해 동안 동물들 봐왔어. 산이가 단순히 미쳐서 그런 게 아니야. 뭔가 알고 있어. 형이 한숨을 쉬었다. 설령 그렇다 해도 파묘가 뭔지 알아? 행정 절차만 몇 달이야. 동의서도 받아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고.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왜?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왜냐고. 그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느낌이었다. 산이의 눈을 보며 받은 확신. 아버지가 뭔가 남기셨어. 우리한테 말 못한 뭔가를. 산이는 그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전하려고 피가 나도록 땅을 판 거야. 형이 또 한숨을 쉬었다. 길고 무거운 한숨. 누나한테도 얘기해. 알았어. 솔직히 나도 이상하긴 했어. 뭐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시려다 마신 적 있거든. 병원에서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시다가 그냥 됐다 하셨어. 정호의 심장이 뛰었다. 그 말 왜 이제 해? 그때는 그냥 약 기운에 헛소리 하신 줄 알았지. 전화를 끊은 뒤 정호는 누나에게도 연락했다. 누나의 반응도 형과 비슷했다.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며 반대했지만 정호가 산이 이야기를 하자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개가 정말 그랬어? 응. 피나도록 팠어. 말려도 안 멈추고. 누나가 작게 훌쩍였다. 알았어. 동의할게. 행정 절차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가족 전원의 동의서, 관할 지자체 허가, 장묘업체 선정. 보통 몇 달 걸리는 일이 한 달 만에 마무리되었다. 마치 무언가가 이 일을 서두르게 만드는 것 같았다. 파묘 당일 아침부터 흐린 날씨였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 정우는 산이를 차에 태웠다. 산이는 이번에도 스스로 올라탔다. 그리고 차가 출발하자마자 창밖을 응시했다. 초조하게 발을 굴렀다. 목적지를 아는 것 같았다. 산소에 도착하니 장묘업체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다. 삽과 곡괭이, 기중기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형과 누나도 도착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시작하겠습니다. 업체 대표가 말했다. 삽이 땅에 박혔다. 흙이 파여 나갔다. 정우는 산이를 아는 채 지켜보았다. 산이는 몸을 떨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기대였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떨림. 관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관.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년 전 묻었던 그 관이 다시 세상에 나왔다. 형이 고개를 숙였고 누나가 울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이 이상한 소리를 냈다. 저기요. 왜요? 여기 뭔가 더 있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직원이 가리킨 곳은 관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였다. 산이가 그날 미친 듯이 파던 바로 그 자리. 파봐요. 정우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삽이 다시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직원이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작은 함이었다. 백색의 손바닥 2개 크기 정도 되는 함. 관과 함께 묻힌 것이 아니었다. 별도로 묻혀 있었다. 그것도 관보다 더 깊은 곳에. 이게 뭐야? 형이 중얼거렸다. 정우가 함을 집어들었다. 가벼웠다. 흙을 털어내자 뚜껑에 글씨가 보였다. 손으로 쓴 글씨. 아버지의 필체였다. 이서연. 정우가 소리내어 읽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형과 누나가 고개를 저었다. 그들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산이가 정우의 품에서 몸을 빼냈다. 땅에 내려선 산이는 그 함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길게, 아주 길게 울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울음. 마침내 찾았다는 듯한 울음. 정우는 함을 가슴에 안았다. 손이 떨렸다. 이 작은 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다. 산이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 1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
이서연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다. 제3막 밝혀진 진실. 7장. 함의 주인. 함을 열었을 때 정호의 손이 멈췄다. 안에는 유골함이 아니었다. 훨씬 작은 것. 화장한 뒤 남은 유골의 일부.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접힌 종이 한 장. 편지였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가 빼곡했다. 형과 누나가 곁으로 다가왔다. 세 남매가 함께 그 편지를 읽었다. 정민아, 정우야, 정아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가 이 함을 찾았다는 뜻이겠구나.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산이가 알려줬을 거다. 그 녀석은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3년 전 내가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 기억하니? 그때 나를 돌봐준 사람이 있었다. 간병인이었다. 이름은 박순옥. 조용하고 성실한 여자였다. 순옥이는 혼자였다. 남편은 일찍 떠나고 딸 하나와 둘이 살았다. 딸 이름이 서연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3세 세상을 떠났다. 병이었다. 순옥이가 나를 간병하면서 가끔 서연이 얘기를 했다. 항상 울면서 딸 유고를 어디에 모셔야 할지 모르겠다고. 납골당에 넣을 돈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두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나중에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서연이를 내 곁에 묻어주겠다고. 같이 쉬자고. 내 딸처럼 여기겠다고. 순옥이는 울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다. 순옥이는 내 장례식에 오지 못했다. 그 전에 이사를 갔거든.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서연이 유골은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죽기 전에 너희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끝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미리 묻어뒀다. 내가 묻힐 자리 옆에. 약속을 지키려고. 산이는 그 일을 알고 있었다. 내가 이 함을 묻을 때 그 녀석이 옆에 있었거든. 내가 말했다. 산이야, 만약 내가 너희한테 말 못하고 가면 내가 알려줘. 그 녀석이 고개를 끄덕인 것 같았다.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못해서. 너희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서연이를 잘 부탁한다. 그 아이도 이제 외롭지 않게 해줘라. 사랑한다. 편지가 끝났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도 누나도 울고 있었다. 아버지가 혼자 품고 계셨던 비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셨던 약속. 그것이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 산이가 정호의 발치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정호는 산이를 안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산이의 꼬리가 천천히 흔들렸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흔들렸다. 고마워. 정호가 속삭였다. 산이가 그의 턱 아래로 코를 가져다 댔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떠나시면서도 약속을 지키셨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젊은 영혼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고 전할 존재로 말 못하는 개를 택하셨다. 산이는 1년을 기다렸다. 말할 수 없었기에 파냈다. 피가 나도록, 온몸으로. 그것이 산이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8장. 딸의 자리. 조사는 어렵지 않았다. 병원 기록을 뒤지고 간병인 소개업체에 연락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했다. 며칠 만에 박순옥이라는 여인의 행방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아버지 장례식 직후 고향인 전남의 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정우는 혼자 그곳을 찾아갔다. 산이는 데려가지 않았다. 이건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다. 낡은 시골집 앞에 차를 세웠다.
담장 너머로 빨래가 펄럭였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예순 즈음의 여인이었다. 흰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눈빛. 아버지를 간병했던 사람. 서연이의 어머니. 박순옥 여사님이시죠?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경계의 빛이 어렸다. 누구시죠? 이정우입니다. 이만수 씨 아들입니다.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무너졌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 어르신 아들. 들어가도 될까요?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었다. 작은 거실이었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젊은 여자의 사진. 스물 즈음으로 보이는 웃고 있는 얼굴. 서연이었다. 정우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다. 앞으로 펼쳐질 긴 인생을 기대하는 듯한 눈빛. 그런데 그 인생은 23세 끝나버렸다. 차 드세요. 순옥이 보리차를 내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정우는 품에서 함을 꺼냈다. 백색의 작은 함. 순옥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이게 아버지 산소 옆에 묻혀 있었습니다. 순옥이 입을 막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어르신이 정말 네, 약속 지키셨더라고요. 저는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그때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도망치듯 내려왔어요. 어르신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순옥이 흐느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원망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약속 지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서연이 씨가 외롭지 않게. 순옥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눈이 정우를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착한 애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꿈도 많았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고. 그런데 순옥이 말을 잇지 못했다. 정우는 조용히 기다렸다. 병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반년도 못 버텼어요. 23세. 그렇게. 순옥이 액자를 바라보았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돈이 없어서 화장하고 유골을 집에 뒀어요. 어디에 모셔야 할지 몰라서. 그러다 어르신을 만난 거예요. 정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혼자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자신을 돌봐주는 여인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으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 서연이 씨를 저희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었다. 정식으로요? 네. 따로 묻힌 게 아니라 아버지 봉분 옆에 작은 비석을 세우려고요. 이서연. 이름 올리고. 순옥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옥이 바닥에 엎드렸다. 정우가 황급히 일으켜 세웠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예요. 저희는 그걸 이제야 알았을 뿐이에요. 정우는 순옥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평생을 고되게 살아온 손. 그리고 감사해야 할 분이 따로 있어요. 누구요? 산이라는 게요. 아버지의 진돗개. 순옥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개가요? 네. 그 개가 저희에게 알려줬어요. 서연이 씨가 거기 있다는 걸. 정우는 산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1년 동안 짓지 않았던 것,
감나무 아래에서 북쪽만 바라보았던 것, 산소에서 피가 나도록 땅을 팠던 것. 순옥은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걔가 그랬다고요? 네. 아버지가 부탁하셨대요. 자기가 말 못하고 가면 알려달라고. 순옥이 웃음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르신은 정말 끝까지. 정호도 웃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다. 그리고 산이는 그 약속을 대신 전했다. 말 못하는 개가 말 못한 사람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9장. 개가 대신 전한 말. 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산이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1년 만에 처음이었다. 예전의 산이처럼 주인을 마중 나온 것이다. 꼬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느릿하지만 분명한 움직임. 산이야. 정우가 차에서 내리며 불렀다. 산이가 다가왔다. 코를 정우의 손에 비볐다. 축축하고 따뜻한 코. 다 끝났어. 정우가 말했다. 서연이 씨 찾았어. 이제 제대로 모시게 될 거야. 산이가 눈을 감았다. 마치 안도하는 것처럼. 정우는 마당에 앉았다. 산이가 옆에 누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산이의 체온이었다. 1년 동안 멀리서만 지켜봤던 녀석이 이제 곁에 있었다. 미안했다, 산이야. 정우가 말했다. 내가 뭘 말하려는지 몰랐어. 오래 걸렸지. 산이가 코를 킁킁거렸다. 괜찮다는 듯이. 아버지가 너한테 부탁하셨구나. 말 못하고 가시면 알려달라고. 산이의 귀가 움직였다. 근데 너는 말을 못하잖아.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피나도록 땅을 팠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산이가 정우의 손을 핥았다. 거친 혀의 감촉이 느껴졌다. 고마워. 정우가 산이를 안았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안았다. 산이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 품에 얌전히 안겼다. 정우는 생각했다. 모두가 외면한 약속을 유일하게 기억한 존재가 걔였다는 사실을. 말을 할 수 없어서 몸으로 전해야 했던 그 간절함을. 1년 동안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었을 산이를. 부끄러웠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수의사로서, 산이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위치에서 그는 산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산이가 피를 흘리며 땅을 파서야 겨우 깨달았다. 동시에 따뜻했다.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말 못해도 기억하고 말 못해도 전하려 애쓰고 말 못해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존재. 진돗개 산이. 아버지의 마지막 동반자.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저녁 하늘이었다. 아버지 보고 싶다. 정우가 말했다. 산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날 밤 정우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셨다. 산이가 발치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액자에서 봤던 얼굴. 서연이었다. 아버지가 웃고 계셨다. 서연이도 웃고 있었다. 산이의 꼬리가 흔들렸다. 아버지가 정우를 보셨다. 입술이 움직였다. 고맙다. 정우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꿈속에서였지만 분명히 들었다.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0장. 다시 짓는 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 아버지의 산소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이서연. 그 이름을 새겼다. 순옥이 직접 올라와 비석 앞에 엎드렸다. 오래도록 울었다. 정우와 형과 누나가 그 곁을 지켰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정우가 말했다.
아버지가 곁에 계시니까.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화가 있었다. 산이도 그날 함께 갔다. 봉분을 한 바퀴 돌았다. 새로 세워진 비석 앞에 멈춰섰다. 잠시 코를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짖었다. 1년 만에 짖음이었다. 맑고 우렁찬 소리가 산을 울렸다. 모두가 놀라서 산이를 바라보았다. 산이는 하늘을 향해 짖고 있었다. 3번, 4번, 5번.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건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고. 완료의 선언이라고. 약속을 지켰다는, 이제 끝났다는 선언.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산이가 정우 곁에 바싹 붙어 걸었다. 예전의 산이처럼. 주인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나란히. 집에 돌아온 뒤 산이는 달라졌다. 밥을 먹었다. 1년 동안 겨우 연명하던 녀석이 밥그릇을 비웠다. 정우가 놀라서 한 그릇 더 줬다. 그것도 비웠다. 산책을 나갔다. 목줄을 보여주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마을길을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듯 꼬리를 살랑거렸다. 이웃집 할머니가 놀라서 정우에게 물었다. 산이가 어떻게 된 거야? 귀신 붙었다 뗀 것처럼 달라졌네. 정우는 웃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끝내서 그런 것 같아요. 밤에는 정우의 방문 앞에 누웠다. 예전에 아버지 방문 앞에 누웠던 것처럼. 주인이 바뀐 것이다. 아버지에서 정우로. 산이는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였다. 일주일 후 정우는 산이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산소에 갔다. 벌초를 하고 술을 따르고 인사를 올렸다. 아버지께도 서연이에게도. 잘 지내세요, 아버지. 정우가 말했다. 서연이 씨도요. 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봉분 옆에 심어진 꽃들이 흔들렸다.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산이가 봉분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정우 곁으로 왔다. 그리고 앉았다. 정우가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산이야. 산이가 눈을 감았다. 아버지 약속 지켜줘서, 대신 말해줘서. 산이의 꼬리가 느릿하게 흔들렸다. 이제 푹 쉬어. 정우가 속삭였다. 산이가 코로 정우의 손바닥을 밀었다. 응, 이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이었다. 정우는 마당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다. 산이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함께 하늘을 보았다. 주황빛이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서연이가 쉬는 곳, 산이가 작게 소리를 냈다. 짖음도 아니고 울음도 아닌 작은 콧소리. 정우는 알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안녕. 잘 있어.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정우도 속으로 대답했다. 안녕, 아버지. 서연이 씨도 안녕. 거기서 잘 쉬세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꽃향기가 실려왔다. 어디선가 새가 울었다. 산이가 귀를 쫑긋 세웠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제 괜찮아졌다는 걸.